없으면 내 자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어디가 망가지면은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가 진단을 하느냐 하면은 뇌가 죽는, 뇌사가 바로 죽음의 그 중요할 뿐만 아니고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뇌사라고 하죠. 식물, 인간, 뇌사, 심장사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심장이 물론 죽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뇌에 중요한 산소나 혹은 혈액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뇌가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뇌가 죽어도 심장은 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뇌가 죽었다 하는데 뛰고 있는 심장을 떼서 남한테 이식 수술합니다. 그러면 그게 살인은 아니죠. 그것만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뇌가 우리 모든 걸 결정한다. 하루 24시간 살면서 뇌가 명령하지 않고 뇌하고 관계없이 우리 인간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반 사이에 이 모든 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뇌가 얼마나 신비하냐. 우리가 정말 매일 믿고 우리 매 순간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모든 인간의 신비는 뇌의 신비하고 직결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뇌가 얼마나 신비하냐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뇌의 미래 우리 뇌가 잘 연구가 돼서 공학적으로 인간의 뇌를 만들 수가 있으면은 바로 우리 미래 사회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가 된다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제4차 산업혁명의 가장 마지막 목표 제4차 산업혁명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우리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결국은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뇌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뇌를 우리가 공학적으로 그거를 구현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러니까 인공지능 우리가 쉽게 말해 인공지능 하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죠.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유일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잘 이루려고 그러면 인공적인 인간의 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간의 뇌를 우리가 얼마나 공학적으로 구현을 하느냐 따라서 인조인간이 나올 수 있죠. 인조인간이 앞으로 우리 인간하고 같이 공존하는 시대가 수십 년에 도래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로봇은 우리 인간하고 상당히 다르죠. 그러나 로봇이 이미 우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부분이 많습니다. 계산하는 거, 연산, 계산, 비교, 기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장 높게 생각해서 창조해 주신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를 하고 또 그거를 구현하는 게 바로 우리 인류의 문화입니다. 우리 인류의 문화를 보면은 그 바로 뇌에 관한 연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인공지능, 인간의 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로봇이 이 사회에서 지금 역할을 많이 하죠. 자동차 만들 때도 인공 로봇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스스로 창조를 못하죠. 창조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만이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뇌의 신비에 관해서 제가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뇌의 미래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인간의 뇌에 관한 기술이 가장 핵심이고 이거를 누가 선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면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더 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인류의 미래는 바로 그런 거다 하고 이제 여러분들 쉽게 연결이 되겠다 하는 거를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우리 인간이 지금은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을 생물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들이 바라는 가장 큰 욕망은 뭐냐? 바로 100세를 지나서 장수하는 게 모든 인간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 인간의 백수를 이루는데 가장 크게 관여하는 게 뭐냐? 그것도 바로 뇌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뇌가 얼마나 우리 기능을 잘 유지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류 100세 시대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미래에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호모 한드레드라고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 그다음에 호모 한드레드, 호모 사피엔스 한드레드.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바로 눈앞에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병이 뭘까요? 뭡니까? 우리 조재 목사님,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진입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치매죠. 치매가 우리가 100세 시대에 가는데 치매 걸리면 100세는 못 갑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100살까지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은 100세 시대에 우리가 질 좋은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뇌의 기능을 잘 쓰면서 100세까지 우리가 장수를 해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00세 시대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치매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이 치매는 목전에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지만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 이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쓴 책이고요.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 데. 나이보다 젊어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이보다 젊어지죠?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뭐 돈이 많고 이러면 젊어질 것 같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뇌가 행복하면 젊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뇌가 행복하면은 젊게 보여요. 그리고 뇌가 불행하면은 같은 젊은이나 하더라도 늙은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제가 그랬죠, 하루 24시간 사는데 뇌가 관여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 인간의 뇌가 명령하는 거죠. 그 인간의 뇌는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죠. 그래서 아까 조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는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쓴 책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슬라이드.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림이죠. 여기에 보이는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은 로마 교황청에 가면은 시스티나 성당, 시스티나 채플. 여러분들 뭐 우리는 대부분 다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천장에 보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림 1512년에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천지창조, 세 개의 칼럼은 천지창조, 그 다음 세 개의 칼럼은 아담과 이브, 그 다음 세 개의 칼럼은 노아하고
노아의 홍수, 이것이 이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다가 천장화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나타나는 아담과 이브 창조에서 바로 이 미켈란젤로 이 그림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아담이 있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한테 그 생명의 전기를 받은 아담이 창조됐다는 이 하나님 뒤편에 있는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 뒤편에 있는 배경 그림이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가 하나님 뒤편의 배경으로 지금 그렸습니다. 그거는 미켈란젤로가 바로 인간의 뇌가 우리 인간한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고 그 인간의 뇌가 결국 우리 인류 문화를 창조한 거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뭘 줬냐면은 여기서 인간한테 뇌를 줬죠. 이 지구상에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역사는 약 46억 년, 우주의 역사는 그의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바로 가장 위대한 창조물인 뇌를 우리 인간한테만 줬습니다. 동물들도 뇌는 있죠. 동물들도 뇌는 있지만 우리 인간의 뇌하고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해서 만물의 영장이 되죠. 하나님 밑에 만물의 영장이 돼서 지금 인류가 뇌를 창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품이 창조하려고 하는 데까지 지금은 도달을 점차적으로 하고 있죠.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냐? Who am I? What am I?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제가 한 이 앞에 길을 따라서 우리 서울대 의과대학 아시죠? 저기에 제가 교수로 36년간 일을 하고 학생 때부터 따지면은 원래가 제가 의과대학에 제가 67년 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는 이미 어느 정도는 짐작하시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아직 그 나이로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뇌를 연구하고 하기 때문에 뇌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내 뇌가 이 사회에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거를 내 뇌가 모든 게 다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 학기를 제가 한 50년, 1967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으니까 벌써 약 한 56년, 57년 정도 이 앞길을 계속 댕겼죠. 그런데도 제가 여기 어떻게 보면 불행히도 연동교회는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냐 하는 Who am I 라는 그 외치는 소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가 뭐냐면 레미제라블. 여러분들 레미제라블 아시죠? 장발장이 거기에 Who am I 나는 누구냐 감옥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누군지 계속 자기한테 묻죠. 그러면서 자기 여기 재수번호가 있죠. I am number 뭐뭐 이렇게 해봐야 몰라요. 그 장발장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죠? 수많은 철학자들 그리스 시대 BC 6세기 5세기 때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철학자들이 수많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렇게 해가 쭉 와서 지금까지도 철학자들이 인간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냐 하는 가장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 인간은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런 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그거는 학문 분야가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가들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설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답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철학하는 사람도 뇌 연구를 해야 되겠다. 철학자들도 뇌 연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지만은 신경철학이라는 학문이 외국에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나와서 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저도 그래요. 의과대 교수시면 저는 거의 모든 학문 분야 가서 강의를 합니다. 철학과 가서도 강의하죠. 심리학과, 그 다음에 언어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신경법학, 경제학과, 신경경제학, 건축학과, 신경건축학, 그 다음에 전자공학. 전자공학의 핵심은 아직 인간의 뇌에 있는 회로를 못 만들어요. 그죠? 그냥 직렬 연결만 해서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여기 하나만 고장나도 배터리만 없어도 안 돌아가 있다. 뭐 하나가 잘못해서 잘못 눌러가지고 어디로 가면은 나이 많은 우리들은 쉽게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복귀를 못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떠냐? 우리의 뇌는 이쪽 하나가 망가져도 물론 치명적인 부위가 망가지면 굉장히 손상이 많고 기능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의 뇌는 어느 한 부위가 망가져도 직렬, 병렬이 마음대로 일어나요. 그래서 이쪽이 망가지면 바이패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한 인간의 뇌를 잘 우리가 작동을 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잘 하고 있는데 그 정도를 너무 심하게 벗어나면은 결국은 마비가 일어나고 치매가 일어나고 파킨슨병이 일어나고 루게릭병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폐증이 일어나고 뭐 등등 수많은 뇌질환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인생은 정말 계속 집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한테는 큰 손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나는 누구냐 하는 말을 나는 서유학, 나는 서울대학 의과대학에서 지난 36년간 여기에서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 거리를 지난 지가 50년이 넘었다. 이렇게 말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조재원 목사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목사님이라는 거 왜? 연동교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다 보니까 연동교회는 아니신 게 확실한 혹시 또 제가 또 실수를 하다가 그래 봐야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나는 누구다 이래 봐야 몰라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느냐? I am the brain. 나는 뇌다. 내 뇌를 연구하면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왜 20세기 가장 위대한 가장 최고 인류가 낳은 최고의 천재냐? 아인슈타인은 몇 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3살 때 가서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 아인슈타인이 있었으면 3살 때까지 말 안 한다고 하늘로 찔리고 뭐 굉장한 고통을 받았겠죠.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해보면 왜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천재고 더군다나 물리학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틀러의 뇌를 연구해보면 히틀러가 왜 그렇게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그러한 독재자고 살인자냐. 연쇄살인자의 뇌를 보면은 연쇄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적인 게 최근에는 연구를 해보면은 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쇄살인자가 돼요. 그런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는 누구냐 하는 그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제는 과학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뇌를 통해서 특히 뇌과학뿐만 아니고 무슨 우주과학 어떤 수많은 과학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면 과학적으로 우리 인간이 무엇이냐는 걸 답을 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가장 정확한 답이 I am the brain. The brain is me. 뇌가 나고 나는 뇌다. 이게 가장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정말 부활을 믿고 이 모든 것도 우리의 뇌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철학이 특히 우리 마음의 철학, 우리 마음이 뭐냐, 정신이 뭐냐, 영혼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런 마음의 철학은 뇌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철학자들이 외국에서는 뇌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제자 중에는 철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교육학과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육은 어디로 합니까? 그리고 종교는 목사님. 교육은 누가? 교육은 교육자가 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애들이 문제가 많죠. 그죠? 애들의 뇌에 맞는 교육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은 뇌가 합니다. 뇌가 하지 누가 뭐 손이 합니까? 눈이 합니까? 뭐 아무도 해요. 우리 뇌가 공부를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 가서도 강의 많이 하고 유치원에 가서도 유아교육도 하고 초등교육도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뇌를 연구했기 때문에 뇌 발달을 잘 시키는 교육이 돼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무슨 특목고다 자사고다 뭐 이런 거는 다 없애고 말이죠. 우리 70억 인구는 뭐가 다릅니까? 70억 인구가 얼굴이 같은 사람은 거의 구별 못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나 70억 인구는 뇌가 다 달라요. 뇌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히틀러는 뇌가 없어요. 아마 지금 소련이 어디 몰래 감춰놨는지는 모르지만은 마지막 사살하고 소련이 진주해서 베를린 지하 벙커에 들어가서 뭐 거기에서 이제 불태웠다 그러니까 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스탈린 뇌도 있고 다 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뇌는 240등분으로 잘라가지고 어떤 부위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하는 연구를 해서 처음에는 뭐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발달된 이러한 걸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인슈타인의 천재성은 역시 뇌의 어떤 부분에 있더라. 또 연쇄살인자의 뇌는 어디가 좀 이상하더라. 이거 이제 보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너희 뇌를 알고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You can do everything. 이 말은 잘못된 거죠. 저보고 아침 4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2시까지 잠은 하루에 2시간만 자고 뛰기만 하라. 그러면 우사인 볼트처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조건을 잘 가지고 태어나고 노력을 하고 그게 뒷받침이 돼야 우사인 볼트처럼 100m를 8초, 9초 그 내에 달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 보고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교육을 하면 안 되죠. 자, 너는 너의 뇌를 보니까 너는 수학적인 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학적인 뇌가 발달된 그쪽 방향으로 가라. 너는 예술적인 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너는 예술 방향으로 가라. 너는 운동적인 뇌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운동선수가 되면은 저보다도 훨씬 더 돈 많이 벌죠. 옛날에는 뭐 운동선수 되면 우리 부모들이 다 그냥 반대했죠. 제 처남이 야구선수 하다가 우리 장인어른이 그냥 못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인생이 잘 가다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안 드리더라도 요즘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는 모 후보자의 딸이 그죠? 왜 의과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걔가 잘하는 쪽으로 가게 부모는 만들어주고 옆에서 도와주고 해야지 뭐 누구든지 어디로 가면 다 잘해요? 전혀 그렇지 않죠. 본인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하고 사회도 불행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각자 준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억지로 너는 이 달란트를 하라. 의과대학 가서 정말로 너는 불쌍한 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라.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뭐요? 희생을 하면서 의사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평생 연구를 했지 환자를 직접 보지는 않습니다. 주로 기초과학이라고 그러죠. 연구를 통해서 치매를 어떻게 하면은
낫게 하는가? 치매 치료제가 지금 없어요. 치매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 강의 첫 시간에 들어가면 우리 본과 1학년 학생한테 너는 큰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작은 의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큰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을 하면, 우리 서울의대가 160명이거든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 100명도 안 됐는데 지금 160명입니다. 그러면 160명 중에 뭐 150명이 손들어요. 큰 의사가 되라니까 말이라도 큰 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작은 의사가 되면 손 드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큰 의사의 정의는 뭐냐? 큰 의사는 정말로 어떤 자기 일수장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과 봉사를 하는 수발자와 같은 의사. 그 다음에 연구를 통해서 2차 대전 때, 그죠? 영국 임페리얼 대학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우연히 페니실린을 흐름 곰팡이에서 발견한 프레밍 박사. 이 사람은 환자를 보는 의사가 아니죠. 그 페니실린을 발견해가지고 수십억 명의 생명을 살렸죠. 처치수상 물론이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큰 의사다. 작은 의사는 뭐냐? 개업을 하고 임상 환자를 보고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편하게 지내고 외국 여행도 보침지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의사가, 물론 대부분은 임상 의사가 돼야 되겠죠.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4끼 5끼 돈 많다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만이 들어서 빨리 죽습니다. 병이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다시 큰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 손들어라 하면 아무도 안 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작은 의사 되라 그래도 안 들어요. 작은 의사는 또 그게 또 자기들이 지향하는 의사가 바로 작은 의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소망과 자기의 희생도 좀 가지면서, 물론 그런 사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제 드물게 있지만은 너무 없어요. 99%는 다 돈 버는 의사고. 지금은 우리 의료계에도 말이에요. 돈 번다고 생각하는 미용 쪽으로 다가요. 자, 미용 쪽으로 하는데 거기에 성형외과 의사, 피부과 의사가 뭐 그런 쪽 하는 거는 그런 데는 뭐 그냥 좋은데 정상적인 사람을 왜 자꾸 바꿔요? 그렇죠. 의사는 비정상적이고 고통에 쌓여있는 사람을 구제하고 그거를 도와주는 게 의사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원래 성형외과를 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쪽이 돈 많이 든다 그러니까 내과 의사, 가정의학 의사, 그다음에 마취가 의사도 말이에요. 그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하는 거 보니까 마취 없으면 이거는 또 수술은 못 하잖아요. 나는 마취를 잘하니까 마취가 의사도 성형. 그러니까 소아과 요즘 애를 또 적게 낳죠. 산부인과 애 안 낳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있는 그런 환자들이 적어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 산부인과 의사는 미용 뭐라고 이런 거 있어요? 미용, 그다음에 체중, 비만 뭐 이런 걸 붙여서 여성 미용 비만 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은 그러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찾기 힘들어. 그죠? 소아과 의사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외과 의사, 흉부외과 의사, 그죠? 신경외과 의사들이 자꾸 안 하니까, 힘드니까. 진짜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와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우리 젊은 지금 잘하는 애들한테 이런 걸 잘 이야기해서 뭔가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물론 환자를 보는 거야 좋죠. 다 의미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의료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생도 뭐 와서 막 논문도 쓰고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죠. 전문적인 일을 어떻게 그렇게 감히 그렇게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볼 때도 내가 너한테 준 내는 그게 아닌데 왜 그런 걸 하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 보면 신경철학이라는 말이 있죠. 뇌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도 뇌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죠?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 뭐 저기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 유아 교육 애들이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영어를 해요. 뱃속에 나오기 전부터 영어를 하는데 그러면 영어가 애는 말이야 뱃속에서 10개월을 좀 가만히 놔두면은 뇌가 저절로 발달하고 하는데 밖에서 자꾸 방해를 시켜요. 좀 잘나 그러면 밖에서 뭔가 막 영어로 뭐라 그러는데 무슨 소리인지 뭐 들리지도 않고 그러다가 또 막 부부간에 서로 또 잘 안 한다고 막 싸우고 말이죠.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됩니까? 애가 뱃속에 있을 때 태교가 되는 게 아니고 태교는 가장 산모가 기분이 좋고 하루를 정말 지내기에 정말 내가 즐겁다. 이게 최고의 태교예요. 태교 최고의 태교는 남편이 개그맨이 돼가지고 와이프를 즐겁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거기에 대고 배에다 대고 말이죠. I am a boy, you are a girl 하면서 뭐 술을 지르고 그러다가 술 한잔 먹고 들어오면 그 혀는 다 구부라져 가지고 그죠? 그게 애한테 그대로 전해지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애는 뱃속에 있을 때 아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엄마가 먹고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 애가 좋아해요. 엄마가 편식하면 애가 편식합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애도 똑같은 것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신경경제학이라는 말도 있죠. 물건을 파는데 이게 사람들이 골라서 사는데 사람들의 눈에 이게 뭐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의욕이 생겨야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어디에다 배치를 하고 오른쪽에다 배치할 건가 왼쪽에 배치할 건가 이것도 우리 뇌에서 그죠? 뇌에서 이쪽에 배치하는 거는 우뇌가 이쪽을 보기 때문에 이쪽에는 좀 디자인을 보고 우리들이 사는 거 디자인은 이쪽에 배치하고 이쪽은 디자인과 관계없이 어떤 기능을 보고 할 때 이것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제도 다 우리 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자 신경투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검사가 마지막 구형을 하고 판사가 또 거기서 마지막 선결을 하고 이런 거를 할 때 결국은 디시전을 해야죠. 이 피고는 징역 몇 년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뇌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뇌에서 어떻게 디시전 자기가 결정을 하고 판단을 내리냐 하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하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좀 여기에 제가 잠깐만 소개해드리죠. 자, 폭력 사이코패스의 뇌는 정상인의 뇌와 다른가 같은가? 과거에는 몰랐죠, 그죠?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학자가 저기 있습니다. 그죠?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이거는 살인가, 그죠? 살인가. 영화의 다크 나이트에 나오는 살인가 좋고 여기는 양들의 침묵에 나오는 살인가 한니발 렉터 박사고 여기 있는 사람이 UC 데이비스의 뇌과학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공이 저는 심해하고 이런 게 주전공이지만 이 사람은 이 사이코패스를 연구하는 학자예요. 사이코패스의 뇌를 찍어서 비교해 보니까 정상인은 여기 앞쪽 뇌, 뒤쪽 뇌, 여기 옆쪽 뇌고 위쪽 뇌예요. 그죠? 그런 사이코패스 뇌는 앞쪽 뇌가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이 사이코패스 뇌가 앞쪽에 떨어져 있다는 말은 이 바로 밑에 폭력을 관할하는 폭력을 어떤 이게 분노를 하는 뇌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조절해야 돼요. 적절히 억제를 하고 못하게. 사람을 살인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고 하는 건데 바로 이 부위에 뇌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분노 조절을 잘 못해요. 요즘 얼마나 분노 조절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살인자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뭐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보고를 했어요. 앞쪽에 전두엽의 눈동자 뒤쪽에 있는 부위가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노와 그죠? 분노와
어떤 이제 범죄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거를 억제를 해야 되는데 억제를 잘 못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발표를 했는데 자기 뇌를 한번 찍어서 봤어요. 자기 뇌를 찍어보니까 자기가 바로 연쇄살인자의 뇌하고 비슷해. 여기 전두엽 쪽에 기능이 떨어져 있고 해서 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깜짝 놀랐죠. 나는 지금 대학 교수로서 그죠? 애들 3명을 낳고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같이 지금까지 사람 한 번도 죽인 적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뇌가 이렇게 이상하냐? 내가 연구를 잘못한 게 이게 내 뇌가 아닌 걸 잘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자기 조상을 한번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조상 중에 과연 살인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자가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만은 살인자가 그렇게 또 많아. 자기 조상 중에 미국의 코넬 대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넬 대학을 창설한 에즈라 코넬 여사, 에즈라 코넬이라는 그 창업자의 친척이에요, 이 사람.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미 대륙에서 최초로 부모를 살인한 사람. 그 다음에 더 올라가니까 영국의 군주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영국 군주 중에서도 그냥 유대인을 또 많이 죽이고 하여튼 폭군으로 알려진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자기 바로 윗대 그 뒤에도 마누라를 죽이고 한 사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과거를 한번 보니까 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을 보니까 자기도 남을 부추기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부추겨서 나쁜 일 한 것도 다 기억이 나요. 그런데 왜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연쇄살인자가 안 됐느냐? 이걸 보니까 자기의 결론은 우리 부모가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유아 시절의 교육, 유아 교육을 잘 시켰다. 우리나라처럼 유아 시절에 유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학 입시 준비 교육 하잖아. 아까 말한 대로 영어 공부, 그 다음에 태어난 애한테 그냥 수학 공부, 국어 공부, 과학 공부 다 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요즘 그저 차 몰고 가다가 그냥 막 또 내려가지고 막 도끼 들고 나타나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를 운전 안 합니다. 언제 또 누가 나타나서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유전적으로 살인자의 성품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래서 잘 살았다. 그 사람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괴물의 10년 사이코패스 인사이드 내 속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어디에 있느냐? 내 머릿속에 있더라. 그러면은 이거 있다고 해서 다 발현됩니까? 안 되죠. 유전병이 있다 하더라도 환경만 잘 조절하면 유전병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의학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그래서 더 느끼죠. 자, 그러면 내가 IQ가 높고 낮은 거는 유전이 결정합니까? 내 노력입니까? 우리 크게 볼 때 반반이에요. 반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얼마 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에 의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아니고 노력은 안 하고 그냥 자기 그것만 믿고 하다가는 평생을 아주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많이 겪게 되죠.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 총동정신문에다가 반인륜적 범죄와 우리 교육.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 전두엽, 눈동자 뒤쪽에 우리 뇌의 기능이 그죠? 폭력을 제어하고 그죠? 본능을 제어하고 여러 가지 그 제어하는 기능인데 그 부위가 제대로 발달이 안 되니까 제어를 못하니까 막 그냥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요새는 그냥 토막살인이 보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정부도 책임이고 우리들도 책임이고 또 자기의 입신 출세만을 위하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 말이에요. 세월호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굽니까? 됐다고.
팬티만 입고. 선장 혼자만 그랬습니까? 선원들도 같이 했어요. 물론 안 그런 선원도 있긴 있지만은 옛날에 타이타닉호는 거의 모든 선원들이 배하고 같이 최후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 그 교육 중에 결국 우리 하나님 교회를 그죠? 교육과 교회의 임무가 저는 거기도 굉장히 좀 미쳐야 되지 않느냐. 교육 중에서도 유아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하얀 뇌에다가 일생을 살아가는 기본을 만들어요. 유치원 시절. 근데 우리는 뭐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스카이다, 서울대학 가는 게 뭐 그냥 지상의 목표가 되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런 거는 이제 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살려서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 성공하는데 누구든지 그냥 뭐 대놓고 아무데나 뭐 의과대학 가면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교육은 미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쓴 게 있으니까 한번 사다 봐서 한번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반인륜적 범죄가 우리 사회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는 거가 바로 유아 시절에 이 인간성 교육은 유아 시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다 대학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거를 언제 해야 되느냐 대학 시절에 와서 인간성 교육을 합니다.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3살 버릇이 언제 가죠? 3살 버릇이 여든가 3살 때 우리 내가 했대 그때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평생 그게 가죠.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시켜도 이미 늦어요. 우리 뇌에는 이미 다른 게 들어와 앉아가지고 그런 인간성적인 면이 잘 들어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는데 실천을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말을 잘하는데 실천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있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인조인간. 그래서 아까 뭐 로봇이 화가가 되고 법무사가 되고 계산하는 건 잘하죠. 그 다음에 물건 팔고 뭐 그죠? 이런 거 다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군대에서 서로 이제 전쟁하는 것도 로봇이 나와서 전쟁하죠. 대신 그런 시대가 오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뉴로 로보틱스 인간의 뇌를 장착하는 로봇 컴퓨터도 신경 컴퓨터 뉴로 컴퓨터 이게 된 게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죠?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차 지금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거기에 말이죠. 사람이 같이 앉아서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지금 그대로 아까 보니까 뉴스에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걔한테 맡기고 자기는 자고 있더라. 그죠? 그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면은 저게 법에 저촉이 되죠. 아직은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200년 지나면은 자기가 알아서 정말 가는 자율주행차가 나옵니다. 그걸 바로 인간의 뇌를 거기에다가 장착하면 돼요. 인간의 뇌를 인공적으로 만들었어. 그죠? 자, 그래서 인간의 뇌 원리를 구현한 새로운 인류가 탄생합니다. 앞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죠? 인간과 우리가 만든 뉴로 컴퓨터, 뉴로 로봇가 같이 공존합니다. 외부로 봐서는 이제 앞으로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한 몇백 년이 지나면은 예를 들어서 한 500년쯤 후에 어떤 사회가 올 건가?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앉아서 강의 듣는데 진짜 인간하고 로봇하고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뭐 눈이고 뭐고 간에 다 인공으로 만드는 거 지금은 이제 차이가 나지만 그때쯤 되면 그게 다 만들고 가장 중요한 뇌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 그거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좀 더 정신적인 거, 종교적인 거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철학적인 거는 계속 우리 인간만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이런 영화에 보면 그죠? 에어리언 카버런트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로버트가 자기를 만든 사람한테 You create me, 네가 나를 만들었다. Who create you? 그런데 당신 인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죠?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이제 컴퓨터가 예전에 앨런 튜링 박사가 1950년대에 이제 이걸 개발해가지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파고가 와서 이세돌이하고 바둑대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리도 하는 셰프가 있어.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연주도 하는 로봇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죠. 인간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우리가 그거를 비교해서 답을 찾아내는 거는 우리 인간보다 지금 이 컴퓨터가 더 빠른 걸로 되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제4차 산업혁명은 뇌중심 혁명인데 인간만이 가진 강점 교육을 강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뭐냐는 정체성 교육, 인간성 교육, 도덕성 교육, 창의성 교육, 정서 공감, 그죠? 로봇은 어떤 정서적인 공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앞으로 당분간 AI가 더 강한 게 있어요. 그죠? 기억하는 거. 기억은 우리보다 지금 훨씬 낫죠. 계산하고 연산하는 거, 뭐 비교하는 거는 뭐. 그 다음에 위험한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거는 AI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AI가 강한 거는 그대로 우리가 이용하고 우리 인간이 강한 거는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철학적인 인문사회 교육, 종교교육, 뇌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AI가 잘하는 거는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의 인공지능을 오그멘션, 그죠? 오그멘티드 인텔리전스, 그죠? 인간지능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알파고 능가하는 AI 개발을 우리가 나서자. 우리는 맨날 외부에서 연구해온 예를 들면 IBM의 컴퓨터에서 왓슨이라는 그 암을 진단하는 걸 미국에서 도입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씁니다. 우리가 왓슨을 만들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가 문제죠. 자, 다음 시간에.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뇌는 과거에는 지덕체라 그랬죠. 지식 습득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덕이고 그 다음에 체. 그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잘못됐다. 다음 한번 더 눌러주세요. 다음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예. 우리의 뇌는 맨 밑에 생명의 뇌가 있어요. 뱀의 뇌가 있어요. 두 번째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목뼈 바로 위를 만져보세요. 거기가 바로 그죠? 거기가 바로 생명의 뇌입니다. 파충류의 뇌, 뱀의 뇌. 그 바로 중간은 동물의 뇌라고. 동물도 가지고 있는 감정과 본능의 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맨 위에 있죠. 맨 위에 인간의 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서 과거에는 지덕체,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몸이 아파 죽겠는데 공부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깨끗하게 유지가 돼요. 건강한 교육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 교육, 도덕 교육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이 지식 교육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뇌가 이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뇌 기능을 잘 맞추어서 체덕지.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1600년대에 유명한 닥터이면서 그 다음에 철학자이고 과학자인 존 로크라는 사람이 지덕체보다는 체덕지가 돼야 된다. 체는 건강, 그 다음에 덕에 관한 교육, 지는 지혜, 지식교육. 지식교육은 마지막이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건 체다. 그래서 우리의 학교 교육도 체덕지로 바꿔야지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안 된다. 자, 다음 슬라이드.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남아있는 한 15분 정도는 이제 치매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진시황이 찾는 불로초는 어디 있습니까?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으러 댕기죠. 우리나라 제주도에도 없고. 진시황이 찾는 불로초는 어디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진시황이 찾는 불로초는 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뇌가 건강을 좌지우지합니다. 여러분들 뇌가 면역 기능을 관할해요.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죽을 때는 대부분이 감염에 의해서, 그죠? 염증 반응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하고 싸워서 경쟁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잘 이용하자.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뇌 관리를 잘하면 병년도 거뜬하다.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보다 젊어지는 행복한데, 뇌가 행복하면 신체활력이 올라갑니다. 뇌가 불행하면 신체활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뇌는 늙지만 뇌만 잘하면은 늙는 것도 굉장히 늦게. 그래서 우리가 120세가 지금 현재 인간의 한계 수명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123세까지 살았어요. 기록에. 그 사람은 이제 프랑스 여자인 작 할망이라는 여자가 123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이 여자한테 이제 기자들이 가서 당신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하고 재밌는 거를 자기 스스로 구하러 다니고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재밌는 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재미라는 거는 누가 느낍니까? 유일하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자꾸 뭔가 내가 재밌는 걸 찾으러 다니고 또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뇌는 움직이면은 뇌는 간접적으로 발달해요. 움직이면은 말초 신경을 통해서 뇌에 자극이 갑니다. 그런데 집에서 편안하게 아침밥 먹고 잠자고 그러고 나서 별일도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지내면은 뇌는 빨리 늙어요. 자극이 없으면 뇌는 야, 우리 주인이 나를 내 뇌세포를 쓰지 않는구나. 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스스로 죽어가요. 하루에 10만 개 이상이 죽습니다. 하루에 뇌세포가 10만 개 이상이 죽어요. 그러면 하루에 10만 개가 죽으면은 일생 몇 개가 죽을까요? 하루에 10만 개니까 10만 개 곱하기 365예요. 그렇죠? 그거 곱하기 100년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10만 개 곱하기 365일 곱하기 100 하면은 약 37개예요. 우리 뇌세포는 몇 개냐? 1000억 개가 넘습니다. 1000억 개가 넘어요. 한 3, 4천억 개로 생각해요. 그런데 뭐 30억 개 정도가 뭐 죽어가지고 3, 4%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에디슨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뇌를 5%도 못 쓴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쓰기는 다 씁니다. 그런데 95%만 남아있는 95%는 잘 쓰면 얼마든지 잘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의 특징을 잘 아시면 돼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자, 다시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아까 말한 대로 맨 밑에 생명의 뇌가 있어. 이 부위가 망가지면 뇌사예요. 뇌사. 이 부위가 망가지면 위에 인간의 뇌, 동물의 뇌가 말짱하더라도 죽습니다. 뇌사가 일어나면은 우리 인간은 죽는다. 뇌사라고 판정하면은 이미 죽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뇌사 상태에 있다 그러면은 장기를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도네이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식물인간이라 하는 것은 맨 위에 인간의 사고하고 하는 그 기능이 상당 부분이 파괴되면 식물인간, 식물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무의식 상태로 있다면 식물인간은 다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식물인간은 살 수 있지만 뇌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뇌사는 못 삽니다. 뇌사는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간도 주고 콩팥도 주고 다 줬는데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치매는 뭐냐? 맨 위에 있는 인간의 뇌가 망가지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뇌, 요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이기 때문에 동물은 맨 위에가 없어요. 동물의 뇌는 감정과 본능적인 뇌만 있어요. 개나 고양이도 기호해지면 꼬리 흔들고 따라가요. 그리고 사랑에 표시를 하죠. 파충류의 뇌는 맨 밑에 요것만 있어요. 파충류의 뇌는 감정과 본능의 뇌가 없어. 그러니까 파충류는 아무리 우리가 사랑해도 우리한테 뽀뽀하고 꼬리 흔들고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맨 밑에 파충류의 뇌, 그거를 생명의 뇌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 있는 동물의 뇌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맨 위에
창조하고 그죠? 감정을 표현하고 인식하고 하는 그 인간의 뇌를 우리 인간은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를 지배하고 위에서 만물의 영장, 그죠?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족속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죠. 그래서 치매는 어떤 병이냐? 뇌 위에 인간의 뇌가 주로 망가져요. 그럼 나중에는 동물의 뇌도 망가지니까 개는 배 부르면은 밥 달라고 부르지 않는데 치매 환자는 배 부르든 안 부르든 밥 달라고 계속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치매는 뇌 위에 있는 인간의 뇌하고 가운데 있는 동물의 뇌가 망가지고 맨 밑에 파충류의 뇌 정도 일부 동물의 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 되는 병입니다. 사람의 뇌가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 되는 병이죠. 그게 치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는 동물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세상을 가는지 안 가는지 사랑하는 가족도 의식 못하고 그냥 가게 되는 병이죠. 가장 불행한 병.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여기 수많은 뇌 기능의 장애가 있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예술가들. 그죠? 여기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시라고 하는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의 이제 주인공을 묘사했던 게 바로 이 노벨상을 받은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정신분열병을 앓다가 노벨상까지 받게 되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 그러면은 가장 많은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라 그러죠. 치매 가운데 60-70%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 어떤 치매냐? 원인 모르게 60세, 65세가 지나서 원인 없이, 선행 원인 없이, 뭐 뇌졸중, 그죠? 뇌졸중이나 무슨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뇌혈관 질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증세가 서서히 나타나는 노망이죠. 노망을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그러는데 이 알츠하이머 치매는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1906년도에 처음 환자를 기술을 하고 뇌의 특징적인 변화를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가 닥터 알츠하이머가 발견한 병이다 해서 알츠하이머 병,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합니다. 만일 제가 이거를 먼저 태어나서 보고를 했더라면 무슨 병이라고 불렀겠죠? 그렇죠. 제 이름 아시죠?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아침에 일어나서 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최근에 들은 나이니까, 그죠? 가장 최근에 들은 기억이 없어지면은 그게 치매니까 제 이름이 생각 안 나면은 빨리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요. 아시겠죠? 치매 조기 진단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습득한 정보죠. 그죠? 기억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 이름을 생각해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대통령 제임스의 치매 증세가 나타났지만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직을 8년 동안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진단은 훨씬 그 전에 받았는데 공식적인 진단은 이제 그 뒤에 했죠. 그래서 6년 뒤에 89세가 됐을 때 자기가 대통령 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대통령 했다는 걸 몰라요. 대통령 재임 시절에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도 조금 약간 이상한 행수를 했지만 그건 보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했다는 걸 모르는 게 89세.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처음 발표한 지 10년 만에 레이건 대통령은 내가 치매에 걸렸다 하는 것을 이제 공식으로 발표한 거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날이에요. 그러고 나서 10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나는 황혼기로의 여행을 떠난다. 그죠? 선셋전이라고 했어요. 선셋. 황혼기의 여행을 떠난다. 누구하고 손잡고 떠났습니까? 누구하고 손잡고 떠났죠? 레이건 대통령은 누구하고 손잡고 황혼기로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거 손잡고 갔죠? 예? 하나님 왔다. 그렇죠. 그거는 뭐 이제 그거는 좀 네,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그런 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이 낸시 레이간 자기 와이프하고 손잡고 떠났죠. 그렇게 하죠. 치매에 걸리면 자기 와이프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와이프도 처음 본 여자 같고. 그래서 그저께 지난주에 이제 해외 토픽 뉴스에 그 치매에 걸린 그 사람 나이가 하여튼 80몇 세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와이프한테 다시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해서 실제로 결혼식을 다시 한 번 더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그 모든 기억 중에도 옛날 기억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그 옛날 기억이 여기 저장되어 있던 내가 망가지면은 그것도 물론 안 나지만은 치매의 가장 큰 특징은 해마가 제일 먼저 망가지거든요. 해마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마 C호르스라고 한 네 부위가 있어요. 그 부위는 기억이 들어오는 입구예요. 남대문으로 옛날에 왔다 갔다 했을 때 남대문이 불나면은 그쪽으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해마가 망가지는 병이 가장 초기에 망가지는 병이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왔던 기억이 남대문이 망가지니까 못 들어오고 그냥 못 들어오고 하니까 뇌의 기억이 저장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옛날 저장이 됐던 거는 오랫동안 남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했다는 거는 최근 일이니까 거의 아까 말한 대로 정세의 초기에 없어졌고 낸시 레이건하고 만나서 옛날에 연애하던 거는 그래도 오랫동안 남았다고 그러죠. 그렇게 하고 동서독이 통일되는데 기여를 한 마가렛 태처 영국 수상 레이건 대통령하고 같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동서독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마가렛 태처 영국 수상도 치매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낸시 레이건 대통령하고 마가렛 태처 영국 수상은 굉장히 가깝게 지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두 사람이 무슨 서로 좋아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서로 좋아하다가 치매까지 같이 걸렸죠. 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죠? 찰턴 헤스턴 배너의 주인공 아시죠, 그죠? 이 사람도 이게 치매로 죽고, 잭 니콜슨 이 사람은 치매를 앓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마이 사이프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다재다능해요. 노름도 잘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일 먼저 오마이 사이프는 이제 2007년도에 나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모든 것을 기억한다. 모든 대사를 기억한다고 그랬는데 2년 뒤에 마지막 영화를 촬영했어요. 뭘 했냐면 I forgot to tell you something. 내가 뭘 너한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잊어먹었다. 그런 제목의 영화를 마지막 촬영하고 치매에 걸려서 사망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영화를 잘못 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더 다른 걸 골랐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거지만은 센트럴 오크너라고 미국의 연방 대법관, 우리나라 말하면 대법관이죠. 대법관은 종신직이었는데 이 센트럴 오크너 대법관은 1981년도에 대법관으로 임명을 받았죠. 레이건 대통령 최초의 여성 대법관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자기 남편이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이제 같이 출근해서 자기 방에서 같이 좀 지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니까 2006년 정도 돼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자기가 전적으로 집에서 이 사람을 간호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직책을 사의를 표명하고 그만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그냥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자기 남편을 간호하다가 2018년에는 2018년 작년이죠. 1년 전에는 자기도 치매에 걸렸다 하는 그 발표를 하면서 자기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자기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기 남편도 법관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때 변호사인데 그걸 하는데 치매 걸려서 매일 자기한테 나는 이제 죽고 싶다 이런데 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만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사표를 내고 돌보다가 이제 치매 요양소에 남편을 데려가서 거기에서 입원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며칠 후에 다시 가보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찾지도 않아요. 보니까 어떤 다른 여자 다른 치매를 앓고 있는 여자하고 같이 손잡아 다니고 그러니까 이 샌드라 오코나라는 여자는 야 저게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매일 자기는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죽겠다는 말도 안 하지. 그 다음에 자기를 보고서 뭐 어떤 짜증도 안 내지. 그렇게 하고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소개도 하지. 그리고 뽀뽀까지 한단 말이야. 그래 그거를 보고서 샌드라 오코나 이 여자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잘 봐서 매일 죽겠다고 이야기하던 자기 남편이 저렇게 삶의 생기를 가지고 다시 저렇게 누구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막 그냥 했겠죠, 그죠? 자기가 보는 앞에서 키스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그렇게 매스컴에도 발표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작년에 본인도 치매를 그러니까 치매 부부가 같이 걸릴 가능성도 많이 있지만은 혼자가 있을 때하고 부부가 같이 있을 때하고 어느 게 치매가 덜 걸릴까요? 부부가 끝까지 같이 있는 게 치매에 덜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도 오래 살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원래 죽었습니다. 원래 자기가 죽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작년에 나도 치매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을 치매에 간호를 하는데 여자가 남편을 간호할 때 여자가 치매에 다시 걸리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여자가 치매에 걸렸을 때 옆에서 간호해주는 거. 누가 더 치매에 더 잘 걸릴까요? 남자가 여자를 간호해주는 게 훨씬 스트레스가 많아요. 남자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맨 나이가 들면은 조심해서 그러니까 마누라 뒷공무니를 꼭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105세 난 뉴욕에 사는 사람이 있어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105세 난 여자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자면 105세 난 남자한테 찾아가서 당신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데 가장 큰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누라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치매가 덜 걸립니다. 그게 의학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목사님도 잘 하시겠죠. 그래서 이 샌드라 오코너 대법관은 얼마 전에 자기가 또 이제 다른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비록 치매에 걸려서 내가 그렇지만은 나는 절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지 않는다. 나는 나한테 이만큼 여자로서 미국의 최초의 여성 대법관을 하게 해주고 그런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은 나는 하나님께 역시 감사를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죠.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이제 원래 7월 달에 남편이 죽었으니까 본인은 올해는 못 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상당히 지금 88세, 89세죠. 그러니까 1930년생이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윌리엄 워튼 몰렌이라는 이 미국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 자기 자신이 이렇게 그죠? 아주 잘생겼죠. 그런데 치매 걸린 다음부터는 코가 삐뚤어지고 뭐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치매다. 다음. 그래서 치매는 65세 이상 10%가 옵니다. 우리나라에는 65세 이상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그냥 법적으로 아직도 노인이라 그러면 65세를 기준으로 하죠. 물론 앞으로는 70, 75세까지 올라가겠지만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나라에는 약 14%입니다. 작년에 14%. 그러니까 이제 그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어요. 과거에는 고령화 사회 7% 이상이면은 고령화 사회고 14%가 고령 사회고 20% 이상이 되면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8년 후에 20%를 넘는 이러한 고령 인구를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뚜렷한 현상이기 때문에 정부도 결국 이게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은 결국 노인 복지가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나라의 복지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그러죠. 노인의 빈곤도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주 첫 번째, 두 번째 가고 하는데 아직도 노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지에서 좀 많이 지금 현재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85세 이상이 되면 50%가 치매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4% 노인 인구니까 700만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는 70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75세 이상이 되면 20%, 85세가 되면 약 반수가 치매에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부부가 계시는 분들은 85세까지 사는 거는 쉬워요. 요즘은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 동료 교수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다 갔는데 그분이 10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1, 2년만 더 살았으면 우리나라에 아주 최고로 많이 사는 분인데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제가 작년에 철학자 대회 가서 강의하는데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김형석 교수라고 아시죠? 철학자. 그분도 특강하고 저도 특강했는데 그분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저는 뭐 이쪽 노화나 치매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굉장히 빳빳해요. 이 척추도 빳빳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써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빳빳하면서 그리고 1시간 강의를 하는데 보지 않고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어는 이제 거의 100세가 됐죠. 100세가. 그래서 앞으로 100세 시대는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85세까지 사는 거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10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85세까지 8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반이 걸리니까 부부가 오늘 저녁에 앉으셔서 두 분이 85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살게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걸리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걸리는 게 좋은지 하나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걸리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개 보면 95% 이상이 남자든 여자든 남자가 먼저 걸리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면 별 볼 일 없다. 마누라는 집에서 할 일도 많고 또 남편이 아파도 얼마든지 간호할 수 있는데 남자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누라가 아파도 어떻게 간호해야 될지.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예방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 다음. 네. 그래서 우리는 위험인자가 나이가 많으면 자꾸 이렇게 기하급수로 늘죠. 그죠?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없죠. 유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전성 치매 한 10%가 유전성 치매예요. 그럼 유전성 치매는 내가 부모한테 받았는데
오토소말 도미넌트라고 상위음체체 우성으로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성이니까 엄마, 아빠한테 유전자를 받으면 자식은 100%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인자는 뇌 손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애들 머리 자꾸 때리고 머리도 가다가 어디에 넘어져서 머리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교육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교육을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을 내고 교육을 받아라는 의미가 아니고 뇌를 적절히 자극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면서 거기에서 여러 생각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봉사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교육이죠. 자,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술, 담배는 우리 뭐 기독교에 있느나 안 먹죠. 콜레스테롤, 당뇨병은 제3형의 당뇨병이라고 그러니까 치매는 제3번째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는 치매 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사람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뇌졸중, 그죠? 중풍을 앓게 되면은 3층에 인간의 뇌가 많이 망가지니까 이걸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안 걸리도록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거를 미리 다 치료를 하고 예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다음. 자, 그러면 7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자, 배운 다음 줄이자. 제일 중요한 게 배우는 거예요. 배운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줄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맨 앞자를 따온 거죠. 배는 배우라. 그죠? 책 읽고 쓰고 말하고 뭐 잘 쓰고 뭐 책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어떤 책이라 좋습니다. 많은 책도 좋아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데 뭐 A4용지 한 장, 두 장 쓸 필요 없어요. 한 두세 줄이라 좋습니다. 그날 자기가 가장 마음속에 느낀 거를 그냥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하고 자기 읽은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취미생활, 그죠? 뭐 같이 성가도 그러니까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도 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게 배죠. 우는 운동하라. 걷고 운동하고 걷는 거. 우리가 걸으면은 이 말초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해요. 그러면은 말초에 있는 혈관이 수축을 해서 뇌에 많은 혈액을 전부 다 운반합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는 겁니다. 하루 10분을 걸으면은 수명이 1.8년 상승이 되고 하루 30분을 걸으면은 수명이 3.4년 올라가고 하루 1시간 걷는 것만 해도 수명이 5년에서 8년까지 올라간다. 최근에는 8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걸을 때 우리가 다리 근육에서 수축이 일어나면서 그 중요한 혈액과 산소를 뇌로 보내요. 그러니까 뇌의 산소와 유용한 건강물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뇌를 키우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쉬운 거죠. 자, 운동. 말초의 운동보다 직접 뇌를 자극하는 게 책 읽고 쓰고 말하기. 직접 뇌를 자극하는 게 가장 좋고 두 번째는 말초 근육을 자극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스려라. 배운다니까. 그죠? 배운다. 다스려. 뭘 다스려?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염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교회 일에 자기가 참여해서 봉사도 하고 그죠? 화를 내지 말고 참지도 말자. 참는 게 화내는 것보다 더 나빠요. 참으면은 치매 발생이 거의 2배 이상 올라갑니다. 화를 내면 한 70% 올라가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대부분이 우리가 참는 거 많이 하죠. 그런데 참는 거가 더 나쁘다. 그러니까 참지 말고 화를 내는데 화도 치매 발생을 한 70~80% 증가시키니까 화를 내되 조금 있다가 화를 내요. 한 10분, 20분 있다가. 그런 거가 다 이제 중요하죠. 근데 배운다. 업은 뭐냐면 음식을 조절할. 아침밥은 먹는 게 좋습니다. 아침밥은 하루 종일 뇌가 작동하고 우리가 일상생활하고 어디 가서 뭐를 갖다 봉사활동을 하든 뭘 하든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가장 좋고
먹는 음식 중에서 좋은 음식이 있고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다음번에 저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비만 더 나쁜 게 저체중이다. 나이가 들어서 체중을 너무 적게 조절하지 마십시오. 저체중이 사망률이 2.8배 가장 많습니다. 사망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뭡니까 패션 어디 이렇게 옷 입고 왔다 가는 패션 모델은 저체중 환자는 안 뽑아요. 저체중은 거기에 뽑지 않습니다. 저체중이 가장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비만도 물론 비만은 질병이죠. 그러니까 적당히 다 잘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배운 다음 줄이자. 뭘 줄여? 술, 담배, 전자파, 뇌손상, 아까 고지혈증, 그 다음에 당뇨 이런 건 다 줄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 건강 많이 씹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삼킬 때마다 50번 이상 씹고 삼키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50번 씹지 않고 삼키면은 그거를 치매 발생을 증가한다. 꼭 생각하시고 이렇게 잘 씹어먹고 그러니까 이빨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국가에서도 의료보험에 이를 보초를 하는 걸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구강위생이에요. 그죠? 여기에 잇몸에 염증이 있다거나 그죠? 잇몸에 염증이 있고 할 때 치매 발생이 9배가 증가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입속에 염증이 뇌로 쉽게 들어간다. 이게 가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그런 거 구강위생 그리고 줄이자의 자가 마지막 잠을 충분히 잘 자자. 이게 이제 가장 더 중요한 겁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뇌에서 배설이 안 돼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게 좋다.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거고 다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갑시다. 요거는 진짜 그죠? 배우를 하는 거. 그죠? 배울수록 이렇게 회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요. 다음. 자,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받은 사람과 교육적인 자극이 적은 사람을 보면은 이쪽이 올라갈수록 치매 발병률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을 좀 더 많이 나이가 들어서 뭐 보지도 않고 뭐 그냥 눈도 침침하고 하는데 뭘 그렇게 보고 읽고 쓰고 말하겠냐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치매 잘 걸립니다.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은 치매가 이렇게 적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다음.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걸 한번 보고 이제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신경 회로가 굉장히 많죠. 회로가 두텁고 치밀할수록 좋아요. 이거를 자꾸 뇌를 적절히 자극하고 책을 읽고 쓰고 성경책을 읽고 쓰고 하면은 여기가 이게 자꾸 이게 커져요. 다음 슬라이드. 다음. 아니 이제 다음. 자, 책 읽고 쓰고 말하고 아시죠? 자, TV만 시청하면 치매 발생이 더 증가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자, 다음. 그래서 우리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러니까 집을 잘 지어서 그 속에 지식을 채우고 실제로 이해를 못하면은 자기가 그거를 실제로 좋은 행동으로 그거를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데는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래서 일을 죽기 전날까지 자기 하던 일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교회에서 하던 일, 그 다음에 자기가 뭐 평소에 하던 일을 죽기 전까지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 치매가 예방이 가장 잘 된다 하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라 제가 지금 7가지는 말씀을 드렸죠. 7가지가 전부 다니까 그거를 자 그러니까 배운 다음 우리가 줄이자.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대원당 주의자. 네, 그걸 잘 실천해서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치매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생을 다 백수까지 다 건강하게 잘 하시기를 마지막 여러분들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